자,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난 2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죠.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을, 그러니까 최근 기술 변화, 그게 4차 산업혁명인지 뭐라고 지칭을 하든지 간에 최근의 기술 변화를 이끌어가는 이제 바탕되는 기술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본다 그러면 슈박 같은 경우는 한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잠깐 미안합니다. 여보세요? 1810으로 전화해봐요. 10가지로 이야기했지만, 그게 이제 현재 뭐, 10가지 계속 그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뭐 주관적이지만, 그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 몇 개만 보면 한 3가지만 일단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0가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떤 그 변화냐 그러면 이 변화의 시점이라는 것은 뭐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PC의 도입입니다. PC라는 것을 고안했고 그 다음 그 PC의 바탕으로 인터넷이 PC를 다 연결했어요. 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온갖 정보 아니면 그 환경을 활용한 소위 그 리모트 컨트롤, 원격 조정. 지금 이거죠, 그죠? 우리 비대면 강의도 거기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산업 분야 아니면 사람들의 삶의 뭐 질을 높이는 뭐 다양성을 더 만드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런 최근 기술 진보입니다. 그러면 그 제일 바탕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사물 인터넷을 들 수 있어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물과 사물하고 사람,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게 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다라는 거죠. 사물 인터넷,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인터넷 오브 things입니다. 사물이라는 게 thing이죠, 그죠? 그냥 물건의 인터넷인 거죠. 그전에는 인터넷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그 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는다든지, 채팅을 한다든지, 뭐 어떤 여러 정보 교환을 했습니다. 그게 인터넷의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처음 인터넷을 활용한 목적이었고, 만든 목적이었고, 그런 식으로 활용되다가, 쭉 되다가 보니까 이게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사람하고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더라. 사람하고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멀리 있는 것을 제어를 하는 거죠. 멀리 있는 것의 상태를 보고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보면 사람 개입 안 하고도 물건끼리, 기계끼리, 이런 장치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러면 연결된 상대방을 보통 어떻게 식별하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소위 IP를 통해 식별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IP를 통해 가지고 뭐 고정 IP, 뭐 변동 IP도 다 있지만 어쨌든 IP를 통해서 식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모든 기계에 다 지금 IP를 부과하는 셈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은 어떤 것이냐, 제일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가정에 있는 냉장고, 아니면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이런 거죠.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붙어 있어가지고, 집 바깥에서 집에 가기 전에도 난방을 켜고, 냉방을 켜고, 그 다음에 조명을 켰다가 조명을 끌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 아파트의 조명기기랄지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내에 예를 들어가지고 CCTV가 달려있고 그 CCTV 내용을 아파트 안에서 내 방에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도 마저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이다.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 해가지고 이니셜로 IoT입니다. IoT. 우리말로는 사물 인터넷으로 번역하죠. 예를 든다 그러면 제일 대표적으로 센서라고 이야기하죠. 센서도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센서가 측정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전송. 이제 센서 종류는 밑에 쭉 나오죠. 어쨌든 센서.
이 사물 인터넷의 구성은 센서가 측정한 정보, 이게 이제 데이터인데, 디지털 데이터가 될 수 있고 아날로그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될 수 있고 음성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인터넷으로 전송을 하고 인터넷에서의 정보를 활용해서 자동 작동 및 제어를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연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거죠. 작동 및 제어를 하죠.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센서들이냐, 어떤 부분에서 이걸 하고 있느냐, 이 센서 종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센서 종류를 보면 센서라는 것이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열 센서, 뭐 열을 알 수 있고 온도, 습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스가 유출됐는지도 다 측정할 수 있죠. 조도, 밝기,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 레이더, 위치, 소위 GPS 센서죠. GPS. 그 다음에 모션 센서를 통해 가지고 뭐 침범이 발생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죠. 영상 센서는 카메라입니다, 사실은. 영상 카메라. 그 다음에 진동 센서, 카메라, 마이크. 지금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도 뭔가 마이크를 통해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IoT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뭔가 하면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이 말한 이야기 가지고 뭔가 하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게 하나 문제가 됐죠, 우리나라에서. 소위 AI를 만들어 가지고, AI가 뭔가 하면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AI를 만들었는데,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 그러면, 기존에 사람들끼리 말하던 것을 가지고 집어넣어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처리해 가지고 나름대로 AI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커뮤니케이션 말하고 그 소통하는 그런 기술을 배운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카카오톡에서 이제 문자로 주고받은 가지고 했는데, 그 여러 사람들의 그 기록 같은 게, 뭐 일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한 사람들의 동의를 안 받고 그 정보를 해가지고 학습 도구로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20대 사람끼리 이야기했던 거 집어넣으면 그 가지고 뭔가 하면 자기가 학습을 하고 나면 20대하고 소통하는 그런 방법을, 이 말하면 저 말, 뭐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학습을 해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소위 AI 컴퓨터들이 나오는 겁니다. AI 컴퓨터, AI 뭔지는 모르지만 진짜 눈에 보이는 인조인간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상으로도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이런 센서, 키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키보드로 뭐 검색하는 것들이 다 구글 검색을 쓴다 그러면 구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구글에서 사람들이 뭘 검색하는지를 보고 한두 자만 치면 그 다음 추천이 다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센서의 종류입니다. 키보드도 센서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추천이 나오고 그 다음 판으로는 뭔가 하면, 그러면 이걸 사십시오. 광고가 나옵니다. 이런 거 찾는 사람들은 이런 걸 사더라. 라는 그런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이 살만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 물건들이 쭉 뜨는 거죠. 키보드, 마우스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온갖 센서들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things를,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뭐 전통적으로는 유선이었습니다. 선으로. 뭐 CCTV도 선으로 다 연결하고 있고, 옛날에는 뭐 아니면 컴퓨터도 인터넷 선이라는 것을 이 집에 있는 이 광 케이블을 선으로 다 연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발전하다 보니까 선을 뛰어넘어 가지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그 다음에 NFC, 여러 가지 이제 연결시키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이제 까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무선 연결 방법도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더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점점 더 나오는 거죠. 이 IoT의 뭐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우리 근처에 무지무지 많습니다. 근처에 무지 많죠. 이제 이런 게 PC라는 게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되고 IoT라는 개념이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불구하고 아주 급속도로 뭐 하루에 몇 개씩 새로 만들어진다고도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뭐 흔한 게 여러분들이 버스 탈 때 실시간 버스 위치 정보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버스 자체에서 지금 운행 중인 버스 자체에 GPS가 다 달려 있어 가지고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다 중앙 컨트롤이 되죠. 그러니까 그 컨트롤 센터에서 다 알고 있고,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지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각 정류장에다가 다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버스 위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 교통정보. 그거는 이제 뭐 주요 길마다 뭔가 하면 CCTV가 달려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나가는 차들의 양, 그걸 카메라로 찍어가서 그걸 처리해가지고 지금 이쪽에는 속도가 얼마고 얼마나 많은 차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이 도로에서 나간 쪽에서 얼마나 트래픽이 생기고, 그런 걸 또 나름대로 프로그램으로 돌려가지고 막히는 길 빨간선, 아니면 조금 차가 많은 길 노란선, 아니면 잘 뚫히는 길 초록색 선, 이런 식으로 해가 지도에 교통정보를 올려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옵니다. 이런 것들도 실시간 교통정보가 네이버, 다음, 카카오, 뭐 도로공사에서 쭉 나오는데, 가장 기본되는 이 소위 IoT 같은 경우는 카메라죠. CCTV죠. 이 CCTV는 도로공사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 정보를 가지고 지자체가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걸 그걸 받아가지고 이런 네이버나 다음이나 카카오에서 이제 뿌려주고 있는 거죠. 뭐 스마트폰에 하루 걸음수 측정하는 앱. 뭐 여러분들은 그거 하니까 이거 안 할지 몰라도 내같이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건강 챙긴다고 열심히 이제 확인하죠. 매일 6,000보를 걷는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스마트 밴드. 지금 나는 차고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출입 시스템. 카드로 찍하고 들어가죠. 스마트 출석 시스템. 지금 비대면이라서 못하지만 우리 강의실에 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에서는 딱 따로 특별히 그 출석을 안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 찍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뭔가 하면 여기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뭔가 하면 다 연결해 가지고 동시에 그것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학교 강의실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석 시스템. 아니면 스마트홈, 처음에 이야기했던 집의 가스, 전기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IoT죠. 그러니까 사람에서 정보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에는 뭔가 사람 아니라 그 외 온갖 데서 뭔가 모든 정보들이 다 수집이 됩니다. 수집이 되고,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어가 되기도 하고, 조정이 되기도 하죠.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IoT, 정보가 나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 IoT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제어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제어 조정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드는 거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이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것도 옛날에도 자동 조정이라는 게, 자동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동화라는 게 자동화된 기계. 그러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칠판에 간다 그러면 거기 따라 뭔가 하면 칠판을 위에 뭔가 하면 자르는 기계 가지고 착착 해가지고 일정 폭으로 탁탁 자르는 거죠. 그럼 사람이 필요 없이 뭔가 하면 칠판만 넣으면 가면서 뭔가 하면 다 잘린 칠판이 딱 나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자동화 기계라고 보는 겁니다. 즉 자동화 기계는, 옛날의 자동화 기계는 사전에 뭐 어떻게든 뭐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전에 지정된 양식에 따라서만 자동적으로 뭔가 일을 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폭으로 잘라라. 그렇게 사전에 지정되어 있으면 그거대로 뭔가 그 폭으로만 자르는 겁니다. 그 폭으로만 자르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자동화는 그게 아니라 사전에 지정이 안 됐고 지가 봐가지고 알아가지고 뭔가 하면 폭을 조절해 가면서, 강도를 조절해 가면서 자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즉 들어가는 쇠판이라든지 뭐 두께라든지 상태라든지 아니면 수요라든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자르는 양을 다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하는 작업 자체, 그때마다 과업을 바꾸는 것을 하는 것이 소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두기가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까지 포함한 이름하여 양이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IoT 센서에서 엄청난 데이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걸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일반적인 데이터는 뭔가 하면 굉장히 규칙적인 데이터였습니다. 경제학이 사실은 데이터를 제일 많이 다루는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데이터가 뭐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경제 데이터의 제일 대표 선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학기에 제일 처음에 배웠던 GDP,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판단하는 지표. 이 GDP라는 데이터는 한 나라마다 나오지만 1년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네 분기 합친 것이 연간 데이터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뭔가 하면 굉장히 규칙적으로, 그 다음에 뭐 지금 이 빅데이터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간헐적으로 나옵니다. 좀 더 자주 나온 데이터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실업률 데이터 매달 나옵니다. 서베이를 통해 가지고 매달 조사하는 거죠. 물가 데이터도 서베이를 통해 가지고 매달 조사합니다. 물가 데이터. 물론 이제 전체 물가 데이터도 있지만 뭔가 하면 뭐 물건별로 그 소비재 종류별로 뭐 데이터도 존재하긴 합니다. 뭐 그런 이자율 데이터, 환율 데이터. 물론 이제 이자율이나 환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매일 데이터가 있습니다. 매일 데이터가 있고, 뭐 환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분단위 데이터도 있긴 있습니다. 분단위. 더 프랭크시가 낮은 데이터가 이제 주식 때 금융입니다. 금융. 금융에서 주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분단위 데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매분.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경제에서는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경제 데이터는 굉장히 규칙적이고, 뭔가 하면 상대적으로 양은 많지가 않다. 가장 많아도 뭔가 하면 지금 이 빅데이터에 비해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뭔가 하면 아까 말한 그 IT에서 엄청난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데이터가 이제 IoT에서 수집된 데이터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발행합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모든 것들, 그걸 다 검색할 수 있는 거죠. 검색 과정에서. 인터넷에 올리는 신문의 내용, 기사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올리는 뭔가 하면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뭐 채팅, 뭐 그런 경우도 이용합니다. 채팅을 이용한다든지, 뭐 온갖 걸 다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모든 것, 그게 데이터의 원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데이터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죠.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하죠. 한다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제어를 하고, 조정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해가지고 어떤 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AI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마케팅에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응에 따라 가지고 뭔가 하면 이 마케팅에 쓴다는 것이 어떤 추천을 해줘 가지고 화면에 띄우기도 하고, 아니면 뭐 DM으로 해가지고 발송을 하기도 하죠. 그걸 보고 뭔가 하면 사람이 따라 가지고 광고를 발송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가 하는 일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다. 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기존 데이터는 정형적인 수치 자료 중심이다. 아까 말한 대로 경제 데이터가 대표적이죠. 그러나 빅데이터는 비정형적인 다양한 데이터다. 주기도 없고 형식도 없고 온갖 거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도 포함되는 거죠. 문자가 SMS 아니면 검색어 아니면 뭐 신문 내용 뭐 온갖 올리는 거, 연설문, 인터넷에 올리는 모든 글자가 다 빅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상 데이터도 되고 CCTV나 동영상도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 자체를 사람이 안 보고도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 정보를 끌어냅니다. 끌어내 가지고 뭐 영상을 통해 가지고 영상에 나타나는 사람들 얼굴을 다 활용해 가지고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 데이터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는지를 알게 되고, 교통 정보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마케팅 차원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 살 사람들은 요런 길로 많이 다니더라. 그러면 그 길 선상에다가 광고를 띄우는 겁니다. 뭐 이런 정도로 쓰는 거죠. 그래, 이런 것들이 이 빅데이터, 기존 정형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빅데이터의 종류들이다. 그 다음에 기존 정형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PC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프로그램,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넣어 가지고. 그런데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리하기에 데이터 수가 너무 많죠.
많기 때문에 대부분 클라우드 컴퓨터 같은 데서 다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죠. 그 다음에 분석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기존 데이터는 보통 통계적으로 분석합니다.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통계 분포상으로 분석해서 가설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인과관계에 대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확인된 관계를, 조금 더 과학적인 관계죠. 과학적인 관계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과학적으로 활용을 많이 했죠. 과학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 관계 자체를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계 패키지고 이걸 활용했는데, 현재 빅데이터는 사실은 그런 거 별로 안 해요. 과학적인 분석은 별로 안 합니다. 그냥 관계 분석이 줍니다. 관계 분석이 줄어서 이런 사람이 이래 가더라, 저런 사람이 저래 가더라, 관계 분석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보다 뭔가 하면 그 관계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취약하고 소위 수도 관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두 개가 같이 가는데 A 때문에 B가 생긴 게 아니라 C 때문에 B가 생기는데 A, B 같이 가는 걸 보고 A 때문에 생겼다 라고 이제 오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오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이 더 장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비과학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양의 장점으로서 이제 그걸 이제 극복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쏟아진 데이터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이게 진척이 되고 빅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지면 여기서 뭔가 하면 이런 식의 기법들이 같이 가미돼 가지고 좀 더 데이터를 더 과학적으로 잘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빅데이터의 활용이 있어 가지고는 가고 있는 방향은 굉장히 멀어요. 어느 것이 실제 이제 우리 신문 같은 데 보면 빅데이터 활용가 많습니다. 뭐 정치 사회에 많이 쓰는데 이 관계망 분석, 그래가지고, 뭐, 언론에 떠드는 거, 인터넷에 떠드는 용어 가지고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가 제일 이슈가 뭐다. 그런데, 그게 과연 그 용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얘기죠. 그러니까 이슈가 뭐냐.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젊은 친구들은 머니게임이 이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머니게임. 뭐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머니게임이 이슈다. 그러면, 머니게임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재밌는 그게 이제 볼거리인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좋아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게 얼마나 큰 이슈냐에 대해 가지고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뭐 그냥 뭐 시덥잖게 뭐 저끼리 노는 거다라고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단순히 뭔가 많이 언급되는 것조차 가지고 뭔가 하면 이 랭크 매기고 중요성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그 다음에 거기다 뭔가 하면 진짜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 그 다음에 그거 자체의 뭐 방향에 대한 중요한 것까지도 이제 가미해 가지고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직 이 빅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나오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지금 발전 여지가 많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I,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에 대해 가지고는 오해도 많고, 그 다음에 두려움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죠. AI 포비아, AI에 대한 이 두려움 또 있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AI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조인간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건 그냥 순전히 그냥 테크닉이다 라는 이야기죠. 인공지능. 그럼 AI라는 것은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Artificial, 인공 인텔리전스 지능이죠. 인공지능.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것은 소위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인간이 아닌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만든 거죠. 아티피셜, 인공적으로 소위 인텔리전스가 있는 것을 만든 겁니다.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고하는 건데, 지가 사고하는 기계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인텔리전스라는 것이 진짜 인간이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사고는 아닙니다.
그냥 이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텔리전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소위 인간을 대체하는 인정인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르죠. 뭐 멀고 먼 뒤에 몇천 년 뒤에는 그게 그런 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가까운 미래 100년 200년 내에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단지 뭔가 하면 옛날보다는 조금 더 뭔가 하면 단순한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컨디셔널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이 AI는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 활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인공지능 AI입니다. 컴퓨터나 아니면 어떤 기계, 프로그램이 이거를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인간의 지능이 할 수 있는 사고, 인텔리전스가 뭐냐? 사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학습,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방,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개발, 이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정보기술 분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인간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하면 AI입니다. 이 중에 하나, 조그만 거. 뭐 이걸 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진짜 멀고 먼 전혀 아직 그 미래가 안 보이는 이야기고, 이걸 조금이라도 하는 것의 기술을 AI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기의 인공지능은 게임, 바둑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체스 게임 같은 경우가 뭐 그것도 AI죠. AI고. 그 다음에 한 단계 진보한 것이 알파고. 체스만 해도 그래도 뭔가 하면 수계산입니다. 완전 계산입니다. 완전 계산이기 때문에 단순한 프로그램이죠. 용량이 커야 되는 거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제 바둑은 뭔가 하면 그까지가 안 됐기 때문에 소위 패턴 인식 알고리즘이랑 새로운 이제 툴이 들어간 거죠. 그거는 이제 완전히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기계보다는 조금 더 아날로그적인 차원이 추가됐다라는 차원에서 진정한 AI로서의 진일보 발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사용됐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실생활에 응용되기 시작하면서 지능형 로봇 등 활용 분야가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 이게 뭐 점점점 더 활용하게 되는 거죠. 뭐 결국은 이제 이 AI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에 있는 그러니까 저기 갤럭시 같은 경우는 빅스비 뭐 그런 게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대꾸를 해주죠. 이런 것도 AI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꾸라는 것이 뭔가 하면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AI인 거죠. 항상 똑같은 거라 그러면 그거는 옛날 프로그램입니다. 옛날 프로그램인데 AI는 항상 똑같지 않다. 환경의 변화, 상태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전반적인 이 변화에 따라 가지고 계속 그걸 반영해 가지고 다른 식으로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AI다라고 했었죠. 그런 식으로 뭐 놀이를 해주는 것도 AI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학습 로봇 뭐 그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로봇들입니다. 로봇들. 최근에는 이제 가장 지금 이제 뭐 저번에 이야기했죠. 키바에 대해 가야겠죠. 아마존 창고에 있는 키바. 이 로봇은 이제 뭐 그런 걸 수행하면서 뭔가 하면 전체적인 주문에 따라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패킹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배달로 보내는 그런 걸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게 이제 택배죠. 택배에서 문제가 많은데, 워낙 이제 이런 이제 택배가 많아지고 인터넷 쇼핑이 많아지니까 이제 택배에서 이제 택배 분류, 제일 힘든 게 분류였습니다. 무거운 거 들고 나가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소위 까대기 업무라고 그러죠. 여러분 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굉장히 힘든 그런, 좀 심했죠. 좀 심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조차도 지금은 이제 로봇팔로 점점 대체되고 있습니다. 로봇팔로. 이 로봇팔이 가가지고 이 차에서 나오는 이 박스를 봐가지고 알아가지고 뭔가 하면 다 분류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분류하는 것을 아르바이트생 대신에 뭔가 하면 로봇팔을 통해서 로봇팔이 박스마다 있는 뭔가 하면 라벨을 인식을 해가지고 위치에 따라 가지고 딱딱 분류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뭔가 하면 그 박스에 따라 가지고 분류하는 것도 이게 AI 인공지능인 거죠.
그러니까 택배에서 물건이 발송되면 뭔가 하면 이 그 송장이 나오면서 송장 자체에 뭔가 하면 그 라벨이 나오면서 그 뭐 바코드가 나오죠. 그 바코드에 따라 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가고 무게가 얼마고 뭐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뭔가 하면 어떤 차에 실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 중간에 서버에서 내려가지고 어떤 로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차에 실어가지고 어떤 발송지로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최종 배달자 이 트럭에 들어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이런 정보들이 다 이 모여가지고 뭔가 하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택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긴 많은데 이제 택배에 이제 무거운 문제가 있죠, 그죠? 이 무거운 문제는 결국은 다 해결됩니다. 무게의 문제는 무게의 문제는 결국 뭔가 하면 이런 로봇팔이라든지 기계로 다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더 보다 빨리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그런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 더 비교율을 더 이제 큰 기업이 되는 거죠. 더 시장을 더 많이 장악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AI를 활용한 예가 됩니다. 이런 AI를 활용하는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뭐, 뉴럴네터. 이거는 이제 1990년대 많이 나온 신경망 뉴럴네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비선형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온갖 정보 가지고 다 이제 재보는 겁니다. 그런 뉴럴네터 기술이 있고, 퍼지 이론, 그 다음에 패턴 인식. 이거는 이제 알파고에서 활용됐던 기술입니다. 드디어 뭔가만 숫자나 아니면 글자가 아니라 그냥 형태 아니면 전체적인 모양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바둑판에서 어떤 패턴 인식을 했냐 그러면 바둑판에서 바둑 전체에서 뭔가 점마다 놓여 있는 돌 색깔 가지고 아니라 돌 전체적으로 뭔가 형세를 보는 거죠. 까만 돌은 이렇게 있고 흰 돌은 이렇게 있다. 이 모양을 봐가지고 이런 때에는 뭔가 하면 이런 형태에서는 이런 형세에서는 뭔가 하면 이런 쪽으로 뜨는 것이 승률이 높다. 라는 식으로 뭔가 하면 확률적으로 본 겁니다. 확률적인 패턴 인식에 따른 이제 바둑의 수제한 이런 것들이 알파고의 강도였죠. 패턴 인식. 뭐 전문가 시스템, 자연의 인식, 이미지 처리, 컴퓨터 시각, 로봇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인공지능하고 같이 가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가 이런 분야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일부 이거는 뭔가 하면 인공지능을 이루고 있는 기술인 겁니다. 기술인데 아까 이야기했죠. 아직 인조인간은 뭐 전혀 뭐 가시적인 거래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 분야의 기술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라는 것인데 걸음마 단계라는 것은 여기서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얼마나 데이터를 아까 말한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쓸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쓸 수 있는 데가 뭔가 하면 제일 지금부터 발전하는 산업이 됐거든요. 발전하는 산업이 되고 발전하는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하나의 그 장벽은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큰 장벽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언어죠. 영어죠. 영어 수학이 제일 어렵죠. 영어 수학. 영어 수학이 제일 여러분들 공부하기 힘든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 빼고 나면 공부할 게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조금 뭐 지식들이고 가장 기본의 바탕이 되는 것이 영어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어고 영어고 다 언어죠, 그죠? 언어하고 그 다음에 수학이라는 것은 로직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로직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거 두 개 가지고 뭔가 하면 기본적인 뭔가 하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치가 되게 높았고. 그런데 거기서 뭔가 하면 수학은 여전히 뭔가 하면 사람의 얼마나 사람들이 로지컬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뭔가 하면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전히 필요하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고등 수학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대졸자라 그러면 뭔가 하면 어느 정도 수학 능력이 없다가 수포자라 그러면 뭔가 하면 피하죠.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에서는 수포자는 피합니다. 피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부분에서는 너무 능력이 딸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끝까지 뭔가 하면 계속적으로 필요한 공부 분야고 그 다음에 그 재능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언어 분야의 그 장벽은 점점점 약해집니다. 약해지는 것이 지금은 영어를 못해도 뭔가 하면 다 번역 프로그램 잘 돼 있죠. 그냥 한글 집어넣으면 아주 잘 영어로 번역해 줍니다. 영어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번역하는데 옛날같이 뭔가 하면 안 이상해요. 옛날같이 안 이상하고 요즘엔 진짜 깔끔하게 옛날보다 퀄리티가 비교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번역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뭔가 하면 통역 프로그램. 통역 프로그램 또 뭔가 하면 그것만 들고 다니도 여행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행에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그런 뭐 필수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통역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더라는 이야기죠. 스마트폰에다 통역 프로그램 하나 들고 가가지고 세계 여행을 간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해결될 정도로 옛날보다는 이 언어 장벽이 많이 떨어졌다. 장벽이 많이 낮아졌다. 그거는 바로 빅데이터와 AI 덱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역되는 모든 그 뭔가 하면 양 언어 간의 뭔가 하면 글자 이걸 가지고 뭔가 하면 다 매칭 시키면서 점점점 이 통역, 번역의 뭔가 하면 퀄리티가 높아진 거죠. 그러고 나가지고 그걸 뭔가 하면 바로 음성으로 바꿔버리면 그게 바로 통역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가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그런 이제 언어 장벽은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뭔가 하면 그런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부분에서는 뭔가 하면 여전히 이제 그 언어에서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 물론 강점이 있죠. 강점이 있는데 옛날보다는 뭔가 하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에 그 이야기는 옛날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이 많았죠. 제한이 많아서 영어로 된 것은 난 모르겠다, 못 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어디 가서도. 뭐 정보를 찾아와라, 뭐 분석하라 그러면 뭐 전 세계 언어로 된 걸 다 분석해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모르면 뭔가 하면 그걸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프로그램에 집어넣어버리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따라 가지고 그 부분까지도 같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만큼 이 영어를 몰라도 아니면 외국어를 몰라도 중국어를 몰라도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겁니다. 이만큼 발전한 거죠. 쓸 수 있는 기술이 많아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IoT, 그 다음에 빅데이터, AI가 지금 현재 가장 뭐 핵심적인 그러니까 기술 변화의 방향이다. 기술 변화의 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AI에 대해 가지고 이제 추가로 좀 더 설명한 것이 요겁니다. 머신러닝. 그러니까 AI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기계가 학습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기계가 학습한다. 옛날 기계는 기계에 사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지시된 대로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지금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을 하는 학습 기계라는 것은 지가 막 작업을 하면서 작업했는 데이터가 다시 기계에 들어가면서 뭔가 하면 작업 그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학습이라고 하죠. 기계가 사람처럼 학습하는 것을 이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이 AI의 한 테크닉이죠. 한 갈래로서 빅데이터에서 한 단계 발전된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이걸 이제 한국말로는 그냥 기계학습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냥 머신러닝이라고 영어를 그대로 읽어서 쓰기도 합니다. 번역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영어를 그냥 그대로 쓰기도 하죠. 같은 말이죠. 이 머신러닝은 컴퓨터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먼저 컴퓨터가 알고리즘 기반으로 학습한 뒤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해가지고 결과를 예측한다는 거죠. 컴퓨터는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행동이나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구글 검색 같은 게 다 이런 겁니다. 구글 검색에서 뭔가 하면 내가 한번 몇 자를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추천어가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딱 두 자만 치면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게 바로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타이핑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들이 다 나오죠. 근데 이제 머신러닝은 거기서 더 나가지고 거기서 뭔가 하면 내가 그걸 클릭함으로써 다시 뭔가 하면 내 정보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추천계 여러 개 주는데 그 중에서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구나. 그러면 내가 거기서 뭔가 선택한 것을 반영해 가지고 추천된 것의 순위가 그 다음 사람한테는 다시 또 바뀌는 겁니다.
내 선택이 다시 또 그 다음 사람한테 정보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머신러닝입니다. 그러니까 구글 프로그램이 내가 선택한 것을 다시 데이터로 집어넣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순서가 뭔가 하면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바뀌게 되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이 머신러닝이 되죠. 그리고 아까 말한 이 통역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 프로그램도. 번역 프로그램에서 뭔가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뭐 네이버 번역 프로그램이 뭐죠? 그 뭐 네이버 프로그램이 구글보다 요즘 훨씬 좋아요. 한국 영어 번역으로는 그게 굉장히 좋은데, 그거 자체가 뭔가 하면 뭐 여러분들이 이용할 때 거기다 영어를 때려 넣으면 거기서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번역이 돼 가지고 이제 그걸 활용을 잘했는데, 반대로 뭔가 하면 그걸 가지고 뭔가 하면 다시 또 내가 했는 그 번역 내용 자체를 다시 또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뭔가 하면 그게 번역된 걸 가지고 조금 자기가 손을 보죠. 보면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고치가지고 뭔가 활용했다 그러면 그 활용한 데이터가 다시 또 그 정보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 내가 고친 것을 뭔가 하면 그만큼 또 프로그램에서 번역하는데 그 번역의 퀄리티를 향상시키는데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머신러닝입니다.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가 다시 뭔가 하면 프로그램에서의 그 수행에서 그 질을 향상시키는 걸로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 머신러닝 기술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일수록 더 유용합니다. 즉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이나 아니면 스팸 메일 분류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사진 인식이나 검색 등에서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죠. 구글의 구글 포토 뭐 이런 것을 써본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여기 보면 여기다 구글에다가 뭔가 하면 이게 이제 구글 자기 사이트 그 자기 계정에 그 이 사진들이 다 올라가 있다 그러면 나는 네이버 클라우드에다 올려놨는데, 그러면 지가 뭔가 하면 알아가 다 분리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지가 다 분리하죠. 머신러닝 기술을 해가지고 사진을 주제별로 자동적으로 분류하더란 거죠. 주제하는데 어떻게 분류하느냐? 한 사람별로 한 사람 얼굴이 들어간 사진은 다 그 사람 얼굴 들어간 사진만 다시 다 분류해요. 수만 장을 올려놨는데 그 중에서 내 얼굴 들어간 것만 다 분류해내고, 그 다음에 내 친구 딴 사람 얼굴 들어간 것도 다 분류해내고 그러더란 거죠. 내가 이게 누구 사람이라고 이야기 안 했는데, 그거는 구글 프로그램이 사진을 보고 뭔가 하면 사진을 통해 가지고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돌린 거죠. 돌려가지고 요 사진 요 얼굴은 뭔가 하면 요 사진하고 같은 얼굴이다 그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것은 어디 외국 여행 가서 풍경을 찍었다 그러면 그 밑에 뭔가 하면 그 장소가 나옵니다. 그 장소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자연 풍경을 보고 뭔가 하면 구글 자체에서 있는 모든 사진에서 나온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이 위치는 어디다 라는 것을 찾아내 가지고 밑에다가 찍어주는 거죠. 밑에다. 그럼 이 지역에서 찍은 사진을 또 다 묶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분류를 해주는 거죠. 파일명이 아닌 사진의 특성, 그러니까 사진에서 나타내는 영상 특성에 따라서 남자, 여자, 아기, 강아지 아니면 장소, 위치, 뭐 어떤 명성지, 관광지 별로 이렇게 사진을 나눠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 기계학습,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구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진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뭔가 훨씬 더 정교하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한 두 개만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독일의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과 그 다음에 제조업의 서비스 확장, 이 두 개인데, 이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논쟁 처음에 초기에 이게 많이 언급이 되는 분야인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4자라는 문제 때문에 언급이 됐는데, 이게 상당히 뭔가 하면, 우리 기술 방향에 대해 가지고 임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전에도 뭔가 하면 독일에서는 2010년부터 뭔가 하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기술 변화, 산업 변화를 위한 이 지역적인 아니면 전체적인 독일 전체적인 산업 정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인더스트리 4.0. 그래서 이 인더스트리 4.0 가지고 이게 4차 산업혁명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걸 인더스트리 4.0을 알기 위해서 그전에 했던 CIM을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 인테그레이티드 매니팩처링. 세계적으로 산업 기술력이 제일 뛰어난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뭐 대부분 사람들이 독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일이 기술은 제일 좋은 나라다. 독일이 뭐 그냥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독일, 네덜란드 뭐 이 정도입니다. 뭐 물론 이제 미국도 뭐 비슷하긴 하죠. 미국도 덜 크게 같이 들죠. 미국, 일본. 근데 일본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뒤처졌습니다. 뒤처졌고, 그 다음에 뭐 독일, 그러니까 높은 기술에서는 독일이나 뭐 독일이죠. 특히 독일이 그러면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뛰어나냐? 뭐 압도적으로 자동차죠. 자동차는 완전히 평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자동차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술에서는 제일 뛰어난 나라입니다.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우리 기술이 뭔가 하면 따라잡힐까 싶어가지고 항상 전전긍긍 걱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뛰어난 거죠. 내 걱정하면서 거기 따라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 발전을 시키니까요. 독일이 그래서 뭔가 하면 완전히 체질 개선하자라고 뛰어나왔던 것이 뭔가 하면 최근이란 거죠. 2000년대 들어가지고 야 우리 곧 뭔가 하면 기술이 추월당할 테니까 안 추월당하기 위해가 지금 빨리 우리가 뭔가 하면 변신을 해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 라고 한 것이 바로 CIM입니다. 그때 이제 위기감을 느낀 데가 어디냐 그러면 일본 도요타 자동차죠. 자동차 중에서는 뭔가 하면 회사로 따져보면 도요타가 세계적으로 뭔가 하면 생산량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이 팔고 있고요. 물론 이제 나라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뭔가 하면 도요타보다 더 비싼 자동차, 독일 자동차들이 많죠. 독일 자동차는 여러 개, 2, 3, 4등은 다 독일 자동차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1등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로 경쟁이 심한 편인데 그게 이제 이 도요타가 뭔가 하면 2000년대 들어가가지고 그냥 압도적으로 세계 1위 자동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도요타 자동차한테 우리가 기술이 따라잡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밀려나는 수가 생긴다.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혁신을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낸 이제 아이디어 자체가 CIM입니다. 컴퓨터 인테그레이티드 매니팩처링. 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공장의 무인화를 시도한 겁니다. 생산성을 더 높이자.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무인 공장을 만들자. 그러면 품질이 확실하게 조절되고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낸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토요타는 어떻게 가가지고 그 세계 1등의 자동차가 됐느냐 하면 이건 조금 이제 상당히 그 일본의 국민성이 잘 반영된 그 특징이 잘 활용된 케이스다라고도 봅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경쟁의 제일 큰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어로 따져보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한자어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개선입니다. 개선. 도요타 자동차의 제일 큰 캐치프레이즈는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큰 기술 발전, 기술 변화가 아니라 모든 생산 과정에서 다 조금씩 다 개선을 하는 거죠. 그 개선이라는 것은 큰 변화가 아니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한 개씩 다 더 좋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세밀하게 모든 부분을 다 봐야 되는 거죠. 누가 했느냐?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모든 직원들이 다 개선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생산 과정에서 뭔가 하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얼마나 더 이 오류를 줄이고 얼마나 다 뭐 이 고장을 줄이는 그걸 다 고민을 하면서 생산에 참여하면서 그 고민의 결과 뭔가 하면 개선시킬 것을 다 제안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또한 회사에서는 그걸 반영해 가지고 이 뭐 부품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산 과정에 다 반영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생산 과정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고장이 없고 그 다음에 장고장이 없고 소위 우리가 그러죠. 일본 자동차의 특징이라면 장고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품이 뭔가 하면 10,000개 들어가던 자동차인데 부품 한 개만 고장 나도 뭔가 하면 고장이 생깁니다. 그걸 뭔가 하면 10,000개 다 뭔가 하면 여러 사람이 봐가면서 다 고치도록 하죠.
다 개설시킨 것이 도요타 자동차의 세계적인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따라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 자동차만큼의 일본 국민성이 거기서 가미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했다라고는 봅니다. 어쨌든 그걸 그래서 뭔가 하면 세계 1등을 하고 나니까 이제 독일 자동차 회사로서는 이제 굉장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진화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근로자들은 그 더 성실하고 뭔가 하면 더 이 독일 사람들이 진짜 성실한 사람들이죠. 성실하지만 그만큼 디테일하게 개선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동화입니다. 자, 지금 소위 3차 산업혁명 이후에 PC가 도입되고 모든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자동화가 진전되고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자. 라고 해서 소위 자동화를 극대화시킨 무인공장을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실패였습니다. 무인화 과정 설비 투자. 무인공장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모든 걸 다 무인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공장도 뭔가 하면 독일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공장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자동차 공장들이 자동화가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자동화되는 공장은 없어요. 완전 자동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쇠판에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뭔가 그거 자르고 용접하고 그런 거는 용접 로봇 들어가서 쫙 움직이는 자동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뭔가 물건 붙이는 것은 대부분 손입니다. 사람 손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 부품 붙이는 것은 사람 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자동화는 굉장히 그걸 다 기계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나오죠. 즉 설비 과정의 투자 비용이 감당할 수준. 자, 자동화는 어떻게 하느냐? 인건비보다 자동화 비용이 낮으면 자동화를 하는 겁니다. 자동화를 왜 하느냐? 인건비가 높아지면 자동화하는 거죠. 자동화 비용은 가만히 있는데 인건비가 높아지면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자동화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윤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면 보통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결국은 인건비보다 싸면 자동화 하겠지만 인건비보다 택도 없이 돈이 많이 들면 자동화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자동화는 못하겠더라.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 다음 그 와중에 또한 뭔가 하면 완전 자동화를 하면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죠. 뭐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CIM을 무인화를 해봤다가 안 돼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아직은 아니구나. 라고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으로 했는 것이 인더스트리 4.0입니다.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은 2010년대부터 제조 경쟁력 유지 강화를 위해 가지고 생산 효율이 높은 스마트 공장으로 가는 겁니다. 무인 공장이 아니라 스마트 공장인 거죠. 이 두 개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무인 공장은 사람이 없이 그냥 다 원자재만 들어가면 뭔가 완제품이 나오는 게 무인 공장이죠. 근데 이제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람이란 것이 뭔가 하면 근로자들이 있죠. 있는데 옛날 같이 그냥 단순 업무만 하는 거 있죠. 한 근로자가 여러 가지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수요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물건, 자동차도 뭔가 하면 자동차 수요에 따라 가지고 이거 만들었다가 저거 만들었다가 해야 됩니다. 옛날 자동차 생산 라인이라 그러면 한 라인에서 똑같은 자동차만 뭔가 하면 그냥 하루 내내 만드는 겁니다. 한 달 내내 그냥 1년 내내 그것만 만드는 게 그게 한 생산 라인입니다. 그러면 그 근로자들은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온갖 자동차를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매형 사람이 일을 하면서도. 즉, 제조 경쟁력 유지 강화를 위해 가지고 이 스마트 공장을 했는데 이 스마트 공장은 무인 공장이 아니라 IoT를 활용해 가지고 자동화 정도를 높인 공장이다. 즉, 공장 내외 생산 설비나 제품, 사람이 IoT로 상호 연결돼 가지고 제품에 대한 수요, 근로자, 생산 설비에 따라 가지고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다. 자, 그래서 사람한테 IoT가 연결되어 있다. 뭐 IoT하고 좀 다르죠. 사람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가다가 이 자동차가 오면 여기 따라 가지고는 이 나사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동차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 사람 앞에 있는 모니터, 근로자 앞에 있는 모니터에서 뜹니다. 모니터 뜨면서 뭔가 하면 이 자동차는 이 나사를 들고 이 부분에다 줘라.
라고 이제 거기서 디렉션 나오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자동차에서는 그 디렉션대로 하는 겁니다. 그 디렉션 자체도 뭔가 하면 이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숙련도에 따라 가지고 너는 3개 해라, 너는 2개 해라, 너는 1개 해라 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뭔가 하면 이 언어 사용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독일어로 이야기해주고 어떤 사람은 영어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러시아어로 나오고, 그런 식으로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 명령도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뭔가 하면 이 공장에 붙여 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도 뭔가 하면 이 신축적으로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이 소위 스마트 공장입니다.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은 무인 공장이 아니라 이 공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에 연계돼 가지고 뭐 이 신축적으로 모든 것의 변화를 반영해 가지고 그 생산 내용 공정까지도 바꿔가면서 원하는 물건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이 스마트 공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스마트 공장인데 이 스마트 공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은 것이. 지금 이야기한 부분은 쉬운데 문제는 뭔가 부품이 문제입니다. 부품 문제인데 스마트 공장을 하려고 그러면 이 스마트 공장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지고 공장의 부품이 공용화, 표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사라는 것이 뭔가 하면 자동차마다 다 다르다. 그러면 이거 스마트 공장을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랬었죠. 나사 종류가 뭔가 자동차마다 달랐기 때문에 한 라인에서는 뭔가만 계속 한 자동차만 그 나사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다 표준화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스마트 공장 하기가 너무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마트 공장식으로 공장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가지고는 표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나사의 종류는 이렇게 표준하고, 아니면 뭔가 하면 이 쇠판에서 구멍 뚫는 거의 크기는 뭔가 하면 이런 식으로 표준하고 요 중에서 몇 개다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표준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그 나라 전체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화 작업이 바로 인더스트리 4.0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사회 전체의 뭔가 하면 이 인프라 변화 아니면 표준 변화, 표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표준대로 뭔가 하면 모든 전체 공장들이 움직이는 그런 게 인더스트리 4.0이었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독일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뭐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물론 이제 디젤 게이트라는 건 오명이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자동차 품질 차원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는 여전히 최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 우리나라도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 스마트 공장을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낸 나라가 또 독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이 뭔가 하면 여전히 독일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처음에 1등 했다? 그러면 계속 1등 하는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등수 맡깁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죠. 다른 나라가 쫓아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걸 유지하는 노력이 사실은 더 힘듭니다. 계속 유지해야만이 저렇게 이제 1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거죠. 우리가 이제 자동화, 기계화의 한계 전에 이야기했죠. 역설, 폴란드 역설하고 뭐 그걸 이야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무인화는 멀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동화 기계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화 기계화로 내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 무인 공장이 되면서 뭔가 하면 나는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런 일은 뭐 그 가까운 미래 몇백 년 내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일부에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고, 결국은 경제학적인 논리로는 영원히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길 수가 없고, 이 과정이라는 것은 스마트 팩토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가지고 노동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서너 공장 생산 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거고 양이 많아지는 거고, 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물건 개수가 많아지는 거고, 더 다양한 물건, 소비자한테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노동 생산성이 넣어버립니다. 결코 자동화 기계라는 것은 인간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 기계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노동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거기다 활용이 되는 겁니다. 활용이 되고, 그 다음 뭔가 하면 남는 손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인간이 또 다른 그러면 놀이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뭐 사실은 옛날에는 없던 놀이거리라고 이야기하면 영화 산업이랄까, 온갖 뭐 게임이랄까, 뭐 아니면 온갖 뭐 그 어뮤즈먼트 파크랄까, 온갖 것들이 뭔가 하면 옛날에는 없던 거죠. 100년, 200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도 없던 겁니다. 사람들의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런데 더 재미있는 놀이거리를 만들어내고, 그 놀이거리 자체가 다시 일자리가 되고 상품이 되고 서비스가 되고, 그러면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더 즐거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술 변화 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지, 기회라고 봐야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대체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이제 산업혁명 이야기했는데 1800년대 초기에 이제 그 때문에 러다이트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기계 파괴 운동. 그러니까 직물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물 기계가 나옴으로써 내 일자리가 없어진 거죠. 기계가 나의 일자리를 없앤다. 라고 해가지고 뭔가 하면 소위 이제 공장에 대한 테러를 많이 했습니다. 공장에 들어가지고 뭔가 하면 공장에다 기계를 때려 부수는 그런 운동을 했죠. 그게 이제 변화를 못 따라가서 이제 그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기계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들은 고통스럽겠죠. 고통스러운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런 식으로 기계를 부숴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란 거죠. 오히려 그러면 뭔가 하면 다른 일자리, 새로 되는 일자리에 먼저 가게 되면 훨씬 더 뭔가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 기여를 할 수도 있는 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한 예. 소위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돼 가지고 새로운 이제 변화 방향, 이런 것들도 이야기합니다. 융합이라고 이야기하죠. 융합. 기술이 융합한다. 그러는데 기술 융합뿐만 아니라 산업도 융합을 하더라. 라는 거죠. 옛날에는 산업의 분류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서비스업, 우리가 분류가 엄격했죠. 근데 이제 그 경계도 점점점 희미해지더라.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건데, 제조업이 서비스업까지도 같이 겸업을 하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자, 인더스트리얼 인트라넷. 이게 한 경우인데, 이 산업, 이게 뭔가 하면 제조업에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컨설팅 업무를 한 예입니다. GE라는 것이 제네럴 일렉트로닉스.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근대 산업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제일 오래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제일 오래. 뉴욕 증시에서 제일 오래 상장되어 있는 기록으로 제일 지금 현재 장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00년이 넘은 회사죠. GE. 제너럴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죠. 100년이 훨씬 넘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내가 어릴 때는 이게 에어컨 온갖 전자기기를 많이 봤는데 요즘은 다 없어지고. 어쨌든 일렉트로닉스라 그러니까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죠. 옛날에는 에어컨도 만들고 온갖 전자제품 이 오븐도 만들고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후발 기업들한테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지금 이 회사의 제일 대표적인 산업 분야는 항공기 엔진입니다. 세계적으로 항공기 엔진은 사실은 양대입니다. 양대. GE하고 그 다음에 영국 휘트니 영국 회사하고 이 두 회사가 제트 엔진 만드는 양대 회사입니다. 3, 4위 마이너가 있지만 어쨌든 제일 큰 회사가 두 개죠. 어쨌든 GE는 세계 최대 항공기 엔진 제조회사입니다. 항공기를 만드는 것은 비행기는 보잉이나 에어버스에서 만들지만 동체를 만든 겁니다. 동체를 만들고 거기 들어가는 엔진은 자기들이 안 만들고 이 GE나 아니면 그 영국 회사, 그 회사에서 만든 엔진을 사서 쓰는 거죠. 이건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 엔진도. 중국이 그렇게 뭔가 하면 첨단 전투기를 만들려고 온갖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는데도 여전히 뭔가 하면 엔진도 못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제트 엔진은 만드는 것은 고난이도입니다. 고난이도고 그 고난이도를 가진 회사가 이 양대 회사인데 GE가 세계 최대 항공기 엔진 제조 회사죠. 그런데 이제 고난이도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뭐 기술도 높아야 되고 관리도 잘합니다. 관리도 잘하는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고장을 잘 사전에 막아야 되는 거죠. 항공기 엔진에 한번 고장 났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400명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떨어졌다. 400명이 다 죽는 거죠. 항공기 엔진 때문이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진짜 그걸 다 덮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사전에 이 관리도 잘하고,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뭔가 엔진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사전에 뭔가 하면 그거를 조치를 하고 부품을 갈고 그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E는 엔진 소재의 개량, 연료 효율 개선, 부품 교환, 수리 등을 위해 가지고 엔진에 수백 개의 IoT 센서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oT를 제일 먼저 활용하는 게 여기죠. 엔진에 그걸 붙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하면 비행기는 이게 센서에 붙어 있어가지고 항상 GE 본사에서 뭔가 하면 모든 엔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가 자, 이 엔진의 출력이 조금 약했다 그러면 당장 비상벨이 불면서 왜 그런지를 분석이 들어갑니다. 분석이 들어가가지고 엔진 자체의 기계적인 결함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당장 비행기 스탑을 시키죠. 회사에 항공회사에 연락해가지고 비행기 내려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수리에 들어갑니다. 점검이 들어가고 수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비행기 사고를 뭔가 막는 겁니다. 또한 이 목적을 위해 가지고 IoT 센서에서 정부와 더불어서 그렇게 이제 활용하고 있으니까 IoT 센서에서 이 엔진에 대한 정보하고 더불어서 운항하는 비행기 전체의 데이터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비행기는 언제 어디서 떠가지고 어떤 항로를 통해 가지고 기름을 얼마나 써가면서 어떤 속도로 어떤 고도에서 어떤 항로로 어디로 가느냐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엔진 IoT를 알고 있으니까 엔진 IoT를 통해 가지고 이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를 GE가 개발해 가지고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조정 방법을 제공해 줌으로써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조정 방법과 항로, 시간 정보를 줌으로써 항공사의 연료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줬습니다. 그런 GE 컨설턴을 통해 가지고 또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엔진을 파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엔진 활용도에서 나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무형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조정은 뭔가 하면 조종사가 그냥 하는 것이다. 가 아니라 뭔가 하면 조종사도 조종에 따라 가지고 연비가 틀립니다. 자동차도 그래요. 자동차도 뭔가 운행하는 사람 버릇에 따라 가지고 연비가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 사람들은 연비가 나쁘죠. 브레이크를 안 밟고 사전에 예측해 가지고 뭔가 속도를 조정하면 연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마찬가지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의 비용에서 뭔가 하면 제일 큰 비용이 뭔가 하면 이 항공입니다. 기름이죠. 전체 항공사에서의 비용에서, 전체 비용에서 그 많은 인건비하고 뭔가 다 따지더라도 기름값이 뭔가 하면 거의 3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항공사 이 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이 항공유, 기름입니다. 근데 GE에서 제안하는 대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름 소비량을 40%를 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손익 개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컨설팅 업무, 이게 내가 비싼 돈을 주고 뭔가 이 컨설팅을 받게 되는 거죠. 항공 방법,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 노선 짜는 거, 시간 짜는 것마저도 뭔가 하면 이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활용합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활용은 조정 방법 제공뿐 아니라 비행기 스케줄도 제공하고 또한 GE의 생산품의 발전용 터빈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뭔가 하면 이 GE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엔진뿐만 아니라 뭔가 하면 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돈을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벌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이 GE 생산품인 발전용 터빈, 그러니까 발전소, 화력발전소에 들어간 터빈도 GE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
철도동에도 동일한 소프트웨어 운영 효율 개선 및 최저가 지원 컨설팅을 제공해가지고 또 돈을 벌고 있어요. 돈을 벌고 있고. 이걸 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현대중공업이 세계적으로 제일 배를 많이 만드는 제일 큰 회사죠. 지금 이제 대우하고 합병을 하게 되는데, 현대중공업에서도 이 GES의 엔진 회사 하는 거 보고는 현대중공업도 소위 배 엔진도 현대중공업에서 만듭니다. 배 엔진도 만드니까 배 엔진에 이제 이런 장치를 붙여가지고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뭐 아직까지는 배 엔진은 이래가지고 서비스를 해봐야 이 연료 줄이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지금 이제 무료로 서비스를 해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효율이 나타난다 그러면 현대중공업도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뭔가 하면 제조업에서 물건 하나 팔아가지고 팔면 땡 끝이다가 아니라, 그거 AS라는 것이 비용이 아니라 뭔가 하면 AS를 통해 가지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이 제조업은 물건 만들어서 팔면 끝이다가 아니라 그걸 활용해 가지고 서비스업으로 다시 수익 창출하는 경우까지도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산업이 많이 발전한 거죠. 그리고 이런 산업이 된 것은 바탕이 IoT, 빅데이터인 겁니다. IoT, 빅데이터 AI인 겁니다. IoT를 이용해가지고 나온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서 빅데이터가 나오죠.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 하면 엔진에 대한 계량이나 그런 데 활용하기도 하고, 계량이나 아니면 고장 수리에 활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운항 관련돼 가지고 뭔가 하면 서비스를 해가지고 또 돈을 버는. 그래서 이거는 이 데이터가 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운영 관련 데이터 자체가 돈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얘네같이 그냥 물건을 만들어야 돈 벌 수 있다가 아니라 데이터에서 돈을 만들 수 있는